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른바 승리 계획의 외교, 경제, 군사적 측면을 논의하고 각 정부 부처들이 이후 단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독일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정상급 회의를 주재하며 두 정상은 이 회의에서 이번 협의의 진전 사항들을 검토하고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80억 달러 규모의 새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과는 별도로 법치 개혁과 반부패 노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진전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 뉴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이즈마일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4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오데사 지역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이른 시각 이루어진 이 공격으로 주택 파손 외에 여러 건의 화재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세르히 리삭 주지사도 텔레그램에서 밤사이 주도 드니프로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산업시설 한 곳이 파손되고 한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삭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과 포격으로 기반시설도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또 다른 지역인 크리비리흐 지역 경찰서에서는 이날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최소 3명이 부상했고 건물 잔해에 더 많은 이들이 매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크라이나 응급당국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이번 공격에 탄도미사일 1발과 순항미사일 2발도 동원했다며 밤사이 드론 32기 가운데 24기를 요격했고 이 중 드론 1기는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21일간 일시 휴전에 대한 내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성명에서 우리 팀들은 미국의 구상과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다는 공통의 목표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에 걸쳐 이 같은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북쪽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에서의 교전 중지는 없을 것이라며 일시 휴전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주도의 휴전 구상에 대해 많은 잘못된 보도들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과 뉴욕에서 만나 휴전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쟁이 더 악화할 경우 이스라엘은 목표를 이루기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이날 접경 쉐바 마을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사망했다고 레바논 현지 당국이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북부 접경 도시 하이파 인근의 키르야트 아타를 겨냥해 로켓 한막 공격을 가했다며 이는 레바논 내 마을, 도시,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항공사령관 무하마드 후세인 사루르와 그의 보좌관 아바스 이브라힘 샤라프 아딘 그리고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 고위 인사 후세인 하니 등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실시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 승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의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시바 전 방위상은 이날 1차 투표에 이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다카이시 산하의 경제안전보장상을 누르고 당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북한 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 등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직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한 두 국가론에 대해 핵을 보유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지목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에서 18도, 최고기온은 19에서 2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북한 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종교 자유 등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26일 정보에 대한 접근은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 기둥이라며 여기에는 종교와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my main priorities as Special Envoy has been to work with partners and allies to re-energiz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 내 종교자유와 탈북민, 동양과 미국 정책 옵션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특사로서 나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에서 종교적 신념과 행위는 정권의 정당성과 주민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are seen as direct threats to the regime's legitimacy and its control over the population. 이어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이념, 유일한 종교는 김일성 사상이라며 북한에서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그리고 종교의 자유 거부를 경험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비정부기구 보고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3명의 한국인 선교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춘길 씨를 거론하면서 선교사와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부당하게 억류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개인을 직무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practice of unjustly detaining missionaries and perceived political opponents is a blatant attempt to curtail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터너 특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북한 내 종교 자유 문제 해결은 영내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적인 탄압은 김씨 정권이 수많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점점 더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inextricably linke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를 다루는 건 영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인권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 대표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선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초기 시민사회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지하 기독교 교회가 시민사회의 도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 the tyranny of the Kim Jong-un regime, there is no civil society and no hope for a nascent civil society. 그러면서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지하교회를 지원하는 건 국제 시민사회 및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부로부터 평화로운 변혁을 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한나 호선약 부국장은 북한의 종교 박해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라며 북한 국적의 개인과 종교단체 간의 교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A significant factor related to religious persecution in North Korea is the role of Chinese government. 호선약 부국장은 이런 종교인들은 종종 탈북 난민을 지원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중국과 북한 당국 간 매우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자유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미 정부에 제공합니다. 북한은 자국 내 종교자유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주장하며 외부 비판은 왜곡된 선전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영내 외교 태세를 재편했다고 주일 미국 대사가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영내 역할 확대와 군 현대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25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3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를 거론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hree challenges that are known. Obviously there's a bunch of unknowns. One is what's happening right now in the South China Sea with the Philippines, which is why 이메뉴얼 대사는 이날 윌리엄 갈로 VOA 서울 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타이완 해협 문제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38선이 3대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참여하는 3자 협력과 해군 및 해안 경비대의 협력, 공조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일본이 이 같은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내 역할 확대와 군 현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o quote Prime Minister Kishida, if you want an insight into what he's thinking, he said it at the Shangri-La conference about 3 years ago, which is Ukraine today.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처럼 인도태평양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재정비하고 개혁하며 현대화하고 투자할 필요성을 깨달았고 이것이 바로 일본이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을 1%에서 2%로 늘리기로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45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반경 능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했으며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분쟁이 없는 제3국의 수출을 통해 영내 방위산업 육성에 도움을 준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또 영내에서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영내 핵심 동맹 간 관계 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They normalize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which is and that they've also done certain things with the Philippines that have kind of complemented.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필리핀과도 양자 중심의 중심축과 바퀴살 구조에서 여러 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특정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태세와 영내 외교 태세를 가장 근본적으로 재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동맹이 없다면 인도태평양은 미국에게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동맹이 있다면 홈 경기에 더 가까울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는 격자형 안보와 외교 구조로 전환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 외교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을 생각하고 그 역량에 따라 투자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대사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동맹 전략이 미국 중심의 양자 관계에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 투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안보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VOA에 영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안보 도전을 감안하면 현재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은 안보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미한일 3국 모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each one of those countries looks around the region at the challenges, particularly from North Korea. 그러면서 3국 간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적 차이를 아우르는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이비어 T. 브런슨 한미 연합사령관 지명자 인준안이 지난 24일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5일 상원이 지난 24일 약 6,030명의 군 고위 관리들에 대한 인준안을 구두 표결로 일괄 승인했다고 전하면서 여기에 브런슨 한미 연합사령관 지명자 인준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갱신된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인준안은 24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본회의에서도 구두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 브런슨 육군 중장을 지명한 지 13일 만에 상원 승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는 직책입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지난 17일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I'm aware of the threat South Korea faces and fully understand my role, if confirmed, is in ensuring. 브런슨 지명자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모든 군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 등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26일 오커스 필러2에 따른 첨단 역량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영국의 존 힐리 국방장관, 호주의 리차드 멜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개최된 오커스 국방장관 회의 후 정책 방향에 제시할 때 쓰이는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주의 AU와 영국의 UK, 미국의 US 영문약칭의 혼합 용어인 오커스는 3국의 군사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점점 확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춘 안보 협의체입니다.
이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미국과 영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3국 장관들은 또한 2024년 4월 오커스 필러 2 프로젝트 협력 기회에 추가 파트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고 상기하고 초기 협력 분야로서 일본의 해양 자율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협의 진전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장관들은 지난 4월 3자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힘과 오커스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에 추가로 협력할 국가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오커스 필러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한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 고위당국자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오커스와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 사항을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26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커스의 한국 참여는 양측 모두의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ut certainly Korea has such a strong defense industry, has production capacity, has technologies, a strong committed workforce, and so 강력한 방위 산업과 생산 능력,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 생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과 오커스의 협력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자간 안보 포럼에 적극 참여한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 위협 및 북러 간 위험한 동맹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요하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군사기술의 공동개발과 공동생산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에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력한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한국의 필러2 협력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오커스 회원국들은 추가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2024년 이 역사적인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인 파트너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도 지난 5월 현재로서는 다른 추가 협의 대상 국가는 발표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커스의 참여국 확대가 논의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커스 협력 의사를 밝힌 뉴질랜드 주재 왕샤오롱 중국 대사는 지난 5월 열린 경제 관련 행사에서 오커스는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와 태평양에 핵무기가 없도록 유지하는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오커스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질랜드가 장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양자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고려해 오커스 가입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미국이 오커스와 쿼드를 확장해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자국의 편에 서도록 강요하고 추종 세력을 동원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한국 정치권의 논의와 관련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VOA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과 한국 간의 오랜 철동 같은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며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책임 규명,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고위관리들 등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한 두 국가론에 대해 핵을 보유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지목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단 현실을 받아들인 인식이라는 반응도 나온 가운데 전직 관리들은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맙시다라며 두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고 한 데 대해 이 발언의 문제는 북한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was not saying his regime would live in pea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Quite the contrary.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한국과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국가에 한국을 폭력적으로 흡수 통일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임 전 실장이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며 이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는 없다며 핵 보유국과 평화적 공존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have peace while North Korea still has nuclearization. So if you mean peaceful coexistence with a nuclear state, then that's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석좌는 이어 한국 헌법에 통일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고위 관리들 등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통일 정책이 평화를 훼손한다거나 평화를 추구하려면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위적인 구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현 북한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North Korea is threatened by the prospects of unification. Because unification under Seoul's lead as a liberal democracy, free market economy. 이어 북한이 통일을 목표로 포기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치, 경제, 심지어 문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한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임 전 실장은 진보 진영에서 통일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라며 목표를 통일이 아닌 공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일을 장기적 목표로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간 적대감이 심화되고 최소한의 교류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의 대북 억지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스나이더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We've strengthened extended deterrence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basically, tell South North Koreans that any 스나이더 교수는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를 강화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기만 해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억지력의 균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또 영구 분단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관여하지 않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있으면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 워싱턴대 역사학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을 서로 다른 두 국가로 보고 있고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just an attempt to acknowledge the reality that exists on the ground and look at the possibility of, okay, 그저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이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대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제쳐두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보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두 개의 코리아라는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위협 수준을 낮추는 평화적이고 개선된 관계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설령 한국이 북한과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추구한다고 해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 비핵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think that a two Korea situation, would be fundamentally different in that regard. We still would have 통일을 포기했든 아니면 여전히 목표로 남아있든 간에 한반도에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하는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또 한쪽이 국제 규범과 기준을 깨고 상대방을 강압하고 지배하기 위해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석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n if South Korea bans unification, if North Korea decides to attack South Korea, the U.S. is obligated to 한국이 북한과의 통일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석자는 다만 한국이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존하자고 하면 미국과 정책적 단절이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특히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전쟁에서 미군 병사, 수병, 해병대원 수만 명이 사망했다며 전투의 절반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비무장지대 안이나 한반도 북쪽에서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Tens of thousands of American soldiers, sailors, and Marines died in the Korean War.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미국의 약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을 향한 동력이 생긴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수년 동안 전체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겪었던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동력이 생긴다면 미국이 통일을 막거나 실패한 북한 정권을 지지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5% 수준에서 미국처럼 3에서 3.5%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 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출연해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미국의 부담을 동맹이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일본이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에서 국방부를 크게 늘린 것을 보면 차기 총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미국 조야의 초당적 요구이자 다수의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왔으며 8차 회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지난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입니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키로 했었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심 분리기 몇 대를 돌리기 시작했지만 북한과 이란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게임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keep in mind, North Korea and Iran are spinning far more centrifuges than America has. To some extent, the North Korean and Iranian...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일본 해군과 자유대, 한국과 미국 등 삼국 역량이 합쳐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take the capabilities of Japan, which has an incredibly capable Navy and self-defense force, you take the capabilities of South Korea.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인도, 호주, 미국, 일본의 쿼드와 미한일 3국 동맹,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 태국,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이 중국을 두렵게 한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아이디어는 중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선박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모든 군함을 IMO 목록에서 삭제한 이후 첫 움직임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재됐습니다. 이 선박은 온정호로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황렌 6호였지만 작년 7월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온정호가 지난해 북한 해사감독국에 등록됐지만 IMO에는 이 같은 사실이 약 1년 2개월 늦게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전에 구매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정호를 등록한 주체는 평양 동대원 구역 소재 온정쉬핑 회사로 IMO는 이 회사가 소유주가 된 시점을 작년 7월 3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정호는 중량 톤수 481톤의 소형급 선박이며 건조 연도는 2008년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줄곧 황렌 6호로 운항되다가 지난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는 북한이 해당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2023년 한 해 동안 최소 45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온정호 사례를 더하면 북한이 지난해 구매한 선박은 46척으로 늘어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며 그러나 지난 3년간 북한이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So it's believed that they've acquired between 50 and 이어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신규 선박 등록이 최근 북한의 해군 함정 등록과 삭제 조치 이후 처음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8월 말 IMO에 잠수함 13척을 대거 등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BOA가 관련 사실을 보도하자 북한은 부담을 느낀 듯 다음날 이들 잠수함 목록을 삭제했으며 또 하루가 지난 뒤에는 기존에 있던 해군 함정 약 180여 척의 자료까지 모두 지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북한의 상선만 해당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서울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자율주행 택시가 시작되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26일부터 서울 강남에서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민 강남에서 첨단 교통기술 서비스가 시작된 겁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죠. 이게 자율주행 택시니까 운전기사 없이 택시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택시에는 8개의 첨단 라이다 센서와 10개의 첨단 카메라 그리고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핸드폰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불러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는 겁니다. 다만 자율주행 택시 시험 기간 중에는 시험 운전자 1명이 동승하며 택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통과할 때는 컴퓨터 대신 운전자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님이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이미 일반 택시를 호출하는 카카오티라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부르는 앱을 이용해 자율주행 택시를 부르면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입력하고 또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잠시 뒤에 자율주행 택시가 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에 올라타면 택시가 자동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손님이 택시에 타면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택시가 출발합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컴퓨터 내비게이션이 설정한 경로를 따라 속도를 내고 사거리에는 신호등에 따라 정지하며 또 좌회전 구간에는 깜빡이를 켜고 또 차로를 바꾸면서 주행합니다. 네, 자율주행 택시가 어떻게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자율주행 택시에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 컴퓨터가 장착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도로와 신호등 같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라이더 센서는 끊임없이 주변 차량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컴퓨터에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주변 자동차의 움직임과 거리 속도를 파악해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는 겁니다. 네,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 전역을 운행하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과 서초동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자율주행 택시 석 대가 운행하는데요. 운행 면적은 11.7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며 승객은 3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또 폭우나 폭설의 경우 운행이 중단됩니다. 택시 요금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자율운행 택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요금은 영원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자율운행 택시를 무료 운행하고 내년에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에는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자율운행 택시를 로보택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로보택시는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을 시작했고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이것은 미국 워싱턴 크림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이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무역을 재개하면서 2년 새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능형 전화기 가입자가 최대 700만 명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 미국에서는 애플, 삼성 같은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떤 핸드폰을 쓰나요? 북한 사람들은 주로 아리랑, 평양 2423, 진달래, 삼태성 같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데요. 주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북한에서 조립한 게 대부분입니다. 또 가격은 싼 것이 $200, 비싼 것은 $600 수준인데요. 한 달 월급이 $1가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네, 그러네요. 장마당 상인들이 또 휴대전화를 많이 쓴다고요? 네, 휴대전화는 장마당 상인들의 필수품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당 상인이 중국에서 어떤 물품을 들여오려면 중국 상인과 가격 흥정을 대부분 휴대폰으로 합니다. 또 수입된 물건을 평성, 사리원, 함흥으로 유통시킬 때도
지방 상인들과 물품 가격과 도착 시간, 가격 흥정 등을 휴대폰을 통해 합니다. 또 환율도 휴대전화로 알아봅니다. 또 북한에는 전화돈이라고 해서 평양 상인들과 지방 상인들은 전화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의 영화나 노래도 휴대전화를 통해 확산된다면서요? 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휴대전화에 한국 음악과 영화를 저장해 놓고 보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또 북한의 젊은이들이 자체 제작한 영상이 휴대폰을 통해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컴퓨터로 동영상을 만들어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의 휴대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은 통화 중에 이상한 신호음이나 미세한 음질 변화가 있으면 보위부가 도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더 뉴스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북한 관련 기사들이 미국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로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AP통신이 26일 그로시 사무총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는 게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006년에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외교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접촉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극히 신중하고 준비된 외교적 행동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두 자릿수의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해 충분한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발표 내용, 워싱턴 포스트가 또 보도를 했군요. 네, 한국 국정원이 26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의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두 자리 숫자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보유 중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겨냥한 더욱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을 공개한 것도 대선을 앞둔 미국의 핵무기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국정원의 분석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7차 핵실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11월 대선 이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에 앞서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 전쟁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 기사도 간추려 볼까요? 네, AP통신이 전하는 내용을 여러 신문들이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24일 최근에 미국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항의하면서 가한 위협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김여정의 성명은 미국 잠수함의 입항은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시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의 핵 제압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강화함에 따라서 지난 한 해 그 같은 전개를 늘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의 오물풍선에 관한 기사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지난주 뉴스위크, ABC, 텔레비전 등 여러 미디어들이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북한의 계속되는 풍선 보양으로 한국인의 어떤 피해라도 발생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국이 경고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한국합동참모본부가 23일 북한의 풍선으로 한국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북한은 군사적 조치에 당면할 것이라 이렇게 발표했다고 전했고요.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는 북한의 풍선으로 한국의 공항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이후에 인천, 김포 공항의 활주로가 거듭 폐쇄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지는 북한이 지난 5월 말 이래 5,500개가 넘는 쓰레기 풍선을 거듭 남쪽으로 날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미국과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비에 관한 새로운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CNN이 보도를 했네요. 네, 현재의 합의는 2025년 말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합의를 해둬야만 할 긴급성을 느끼고 있다고 미국의 전 현지 관리들이 말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합의는 한국이 그 전 합의보다 13.9%가 늘어난 약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합의를 위해서 8월 말까지 여러 차례 양측 간 협상이 진행돼 왔다고 합니다. 네. 미 국무부 관리는 현행 협상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공정하고 정당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요. 그런데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3월에 시작된 합의를 위해서 협상을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협상이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 협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 연간 47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합의는 한국이 충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그 누구를 방어해 줘야만 합니까? 그들은 아주 부자인데 왜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아야 합니까?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올해 안으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한 가지 우려는 거대 야당인 한국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해서 미국 의회는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한 동맹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네요. 매우 긴 기사였던 것 같은데 간추려 전해주시죠. 네, 수개월 전에 미국의 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이 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된 새 한국 해군 함정을 보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업에서 중국에 크게 뒤떨어져 버린 미국이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중국과 1,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조선과 같은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저비용으로 현대적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게 부족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의 문제점은 뭐라 지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느껴집니다. 네. 우선 중국의 해군 전함 규모가 현재 미국을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조선 회사들은 온갖 종류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데 작년에 중국의 생산량은 세계 1위였습니다. 중국은 마치 복사하고 찍어내듯 그러니까 영어로 copy and paste 하듯이 쉽게 배를 연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뒤를 따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선박 건조의 약 4분의 1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현재 세계적 순위에 들어가는 조선소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다가 노동비가 워낙 비싸고 배를 하나 만들려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또 미국은 보안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특별한 그 어떤 대통령령을 내려주거나 법령이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제약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이 어떤 곳인지도 소개를 한 모양이에요. 네, 본래 울산은 조용한 고래잡이 항구 도시였는데요. 지금은 조선소, 백화점, 아파트, 미술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인구 110만의 대도시가 됐다. 네. 현대의 왕국이라고 불리운다 합니다. 이 도시 전체를. 네. 울산의 현대조선소는 하청업체까지 합쳐서 고용 인원이 3만 2천 명에 달하고 연간 민간용과 전함 수십 척의 대형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조선은 현재
뉴질랜드, 필리핀, 페루 등과도 해군 함정 건조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불법 합성 성착취물 딥페이크 확산 문제가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주간지 뉴스위크가 그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군요. 네, 연예계 스타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는 온라인 섹스 범죄로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세큐리티 히어로스라는 미국의 개인 정보 보안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발견된 95,800여 건의 딥페이크 비디오 중에 절반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의 가수나 배우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약 7개월 동안에만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가 297건이었는데 이는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0건 늘어난 것이고요. 전해가 180건이었는데 거기 늘어난 것이고요. 그렇군요. 110건 넘게 늘어난 거네요. 네. 관련해서 178명이 기소됐는데 그중 113명이 10대라고 합니다. 뉴스위크는 한 기술업체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AI, 인공지능의 가장 인기 있는 이용이 바로 이 영상 제작이라면서 오늘날 우리는 완전 무료 또는 극소액의 비용으로 극히 빠르게 어떤 영상물이든 제작해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그런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이 딥페이크 확산 같은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국제적인 범죄 문제를 다루는 한 연구소는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율은 무려 1,530%나 되는데 네, 이는 북아메리카 다음으로 세계 2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코리아 타임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국 국회가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화 2만 5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민의 형태, 구조적인 인종차별, 기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미국 내 아시아계 그러니까 에이지언 아메리칸들의 심혈관 건강에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아시안 아메리칸이 백인보다 전체적으로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시아계라도 인종에 따라서 심장 건강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이라고 한데 묶어 판단해 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안 그룹 안에는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한국, 일본계 등 여러 민족이 있는데 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나 인종을 분류할 때 각 민족의 실제 상황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경제학적 요인, 영어 구사 능력, 구조적인 차별 등으로 인해서 각 인종 그룹의 차이가 많은데 그것이 모두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심장학자이며 이 연구를 이끈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의 닐레이 샤 교수는 각기 다른 그룹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인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